땡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이라면 이 논란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 곳곳에서 대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성이 바로 그것인데요. 본업만큼은 따라올 자가 없는 출중한 실력을 보유했다고 해도 사회적 정서를 거스르는 발언을 하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한 유명인이 대중의 심판대 위에 올라 민심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풍경, 더는 낯설지 않죠. 이런 인성 논란은 뷰와 명예, 권력을 자랑하는 재벌 가문은 물론 심지어 대통령도 피하기 힘든 만큼 이 시대를 대표하는 흐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왕이 곧 국가이고 국가가 곧 왕이었던 조선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왕의 말 한마디로 개인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했던 그 시절엔 인성 논란의 수위도 차원이 다르지 않았을지, 패급 인성을 자랑하는 왕이 존재했다면 그 정도가 과연 어땠을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영순이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 두 분을 오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 그리고 역사학자 김재원님 모셔보고 인성 최악 수준이었던 조선 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사 정통 사학자들이 약간 부러워하시는, 왜냐면 저분들은 사료가 있으셔야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빈 공간은 내 생각이 이렇다는데 막 끼워넣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또 재미나게 역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주제 두 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인성 최악 수준이었던 왕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런 왕은 일단 없어요. 그렇게만 생각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환경과 상황이 낳은 그런 것들이 또 역시 있기 때문에. 이 또 카바 쳐주시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기록으로 그렇죠. 추정컨대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한 거는 아닐까 정도인 것들이 약간 우리 또 선생님께서는 선서를 믿으시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 왜요? 미리 한번 내용 증명 받았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받진 않았고 이제 저분께서 받으신 거 두 분 준비되셨죠? 네. 네, 가시죠. 좋아요. 자, 그럼 제가 바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선조와 인조 이 두 분이 먼저 나왔는데 근데 둘 다 트라우마는 있는 왕입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뚜렷했었던.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둘 중에 누가 더 약간 또라이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바람댐댐이로 봤을 때 인조는 그냥 좀 한숨이 좀 나오는 왕이었어요. 전쟁이 각각 한 번씩 있는 거죠. 이제 응. 흔히 인진해란이라고 불리는 전쟁, 네. 그리고 병자호란이라고 불리는 네. 전쟁이 있을 때 왕인 건데, 선조는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직계가 아니라 방계 출신 왕이에요. 원래는 하여튼 직계로 아버지가 왕인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명종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서 멀리 있었던 하성군을 왕으로 앉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어서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왕이 된 사람들은 정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저것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 그랬겠네요. 뭐 이런 것들이 왕로로 타는 과정에서 조금씩 튀어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퀴즈 하나 드릴게요.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명종, 그러니까 바로 자기 앞전 왕이죠. 후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성군과 그의 쓰리 형제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왕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네. 딱 넣고 너희들 한번 써보라고 해. 익성관이라고 익선관이라고. 합니다.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좀 쓸 것 같은데요? 땡! 왕 될 자격이 없어. 왜요? 이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거절을 해요. 하성군만. 하성군의 형은 써봐요. 왕이 쓰라고 하니까 이게 왕의 저라고 그러면 제가 이걸 써볼 수 있다고요? 당연히 써보죠. 대가리 크다. 야, 안 들어간다. 야. 하성군이 안 써요. 왕이 쓰는 모자를 어떻게 감히 신하인 내가 쓰냐. 됐다. 제왕시키자. 일단 자기 지지 세력이 없잖아요. 네. 듣보잡이 지금 왕이 된 거기 네. 때문에 이 쟁쟁한 신하들이 지금 거기 지금 그 조정에 깔려 있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쥐락펴락할 수 없을까 하다가 반띵해가지고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자. 아니 그런 것까지 너무 나쁘게 얘기하시면. 아니, 시선이 너무 다른데요? 욕은 제가 먹을게요. 그래가지고 재밌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른바 이제 그 당파 싸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서인 동인이 나눠져가지고 붕당이라고 표현해 주셔도 되는데. 붕당조 붕당조예요. 네. 좋게 말하면 여당 야당이 싸우는 생겨가지고 거죠.
이쪽에 힘 실어줬다가 힘 빼고 저쪽에 힘 실어줬다가 그러니까 서로 약간 경쟁을 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시작한 것이 이제 선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 게 선조 때입니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 조선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이랑 뭐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를 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질투를 했어요. 이순신을 이순신이랑 또 아들 광해군한테 판단하게 말해서 한번 죽일 뻔했잖아요. 이순신을요. 죽이려고까지는 않았고 이순신이 선조가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했어요. 이제 부산으로 가서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선조가 네. 이순신에게. 근데 이순신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부산을 공격하러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말을 거절하죠. 전시에 최종 결정권자는 왕이거든요. 그렇죠. 군사권을 다 쥐고 있는 건 그렇죠.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아니 어명을 얻은 거잖아요. 어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이순신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와서 다시 돌아보게 되면 왜 그때 이순신을 잘라가지고 왜 이 사단을 임진왜란을 이렇게 어렵게 풀어나가게 됐느냐. 이제 흔히 백의종군이라고 하거든요. 관직은 없는데 군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치욕적인 처사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게 칠천량 해전이라고 이순신이 없는 상태에서 원군이 부산을 쳐요. 그 과정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선조를 욕하는 거죠. 무능한데 이순신을 질투하기까지 해서 조선 수군까지 괴멸시켰다. 그리고 또 이제 아들내미를 질투를 했잖아요. 광해군을. 그렇죠. 방계기 때문에 원래는 방귀 아니에요. 방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돼서는 안 될 인물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정통성 컴플렉스가 있어. 중전마마가 낳은 장자를 다음 왕으로 앉히려고 하는 집착이 있었는데 의인 왕후가 또 아들을 못 낳아요. 이제 공빈 김씨라고 후궁을 들였는데 두 아들을 낳아요. 임해군과 광해군을 낳아요. 임해군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미친 사이코에게는요. 거의 소시오패스의 연쇄 살인마거든요. 그러니까 후궁이 낳지만 첫 아들이잖아요. 네. 아웃돼요. 그러면 광해군밖에 안 남았는데 이 광해군은 세자로 앉히면 자기 꿈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차일필 미뤄요. 아 오늘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 머리가 아파서 하다가 임진왜란이 터져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플랜 B로 넘어가자 해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고 진 튀어요. 그렇게 아니 제가 내용 좀 제가 받을게요. 그러니까 분조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둘로 나눕니다. 그 1정부, 2정부를 만들어요. 여차하면 나는 명나라를 틀 테니까 광해군 네가 세자로 조선 조정 이끌어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광해군은 올바른 청년이었어. 전장을 뛰어다니면서 실제로 싸워요. 전쟁 끝났어요. 이제 뭐라고 할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요. 세자서 괜히 그 광해군을 너무 성급하게 세자로 앉혔나? 하다가 저는 남자로서 정말 치사한 게 뭐냐면 세장가를 또 가요. 임목왕후라고 해서 광해군보다 어린 새엄마랑 결혼을 해요. 광해군보다 어린 새엄마요? 네. 왕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광해군 입장에서 봤을 땐 새엄마가 들어왔어. 임목왕후가요. 이쪽은 중전마마예요. 광해군 입장에서 봤을 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새 중전마마가 아들 낳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후궁의 아들인데 여긴 중전의 아들. 중전의 아들이잖아. 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왜 괴롭혔냐고 이걸. 일본의 전략 전술은 선조를 잡는 겁니다. 그럼 전쟁 끝나요. 그래서 좀 후퇴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몸을 피하는 건 전략상 훌륭한 판단입니다. 문제는 그거죠. 한양을 버리고 갈 때도 민심은 돌아서긴 해요. 굉장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선조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기는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도망가는 건 굉장히 훌륭한 판단이었어요. 일본군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이제 그 동대문 남대문으로 이제 한양에 들어와요. 깜짝 놀라게 뭔 줄 알아요? 영주가 튀었다. 왜냐면 그 앞전에 있었던 일본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다이묘들이 도망을 안 가요. 차라리 할복원 하면지. 일본군이 당황을 해요. 왜냐면 그 다음 스텝을 밟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본은. 그 다음에 아들을 질투한 거는 사실 이거는 좀 카바치기가 힘든 건데 광해군에 대한 질투가 좀 광해군이 있어요. 불쌍해요. 좀 이런 부분에 좀 옹졸한 면이 있었던 거죠. 세자를 정식 적장자로 잇고 싶은 생각이 또 들게 됐던 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단의 그 씨앗이 이제 그 선조였던 것이 결국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해요. 임목왕후가 이제 영창대군이라고 드라마에서 아마 최민수 씨인가 아마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어린 광해군이 이제 영창대군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영창대군이 무섭냐? 나도 널 볼 때마다 무섭다고. 물론 다 조금씩 잘못이 있지만 광해군이 왕이 된 다음에 광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이 돼버린 거잖아요. 영창대군. 그쵸. 10살도 안 된 영창대군이 어린 나이에 죽게 만든 모든 시발점이 다 선조 때문이라고요? 선조
시장이 이쪽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아, 예, 이렇게 예. 넣어주셨다. 아, 네네. 그럼 인조는 왜? 물론 이제 뭐 외교적으로나 이런 거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좀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거는 이제 과도한 토목공사들 때문에 이제 민심을 많이 잃게 되고요. 폐모살제라고 하는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비시키는 어떻게 보면 성략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반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은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인조도 공통성이 약해요.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또 항상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컴플렉스를 여러 곳에서 이제 똥칠을 하기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선조부터 시작한 것이 선조가 광해군한테 약간 뭐라 그럴까 질투와 이 권력에 대한 뭐 조바심을 심어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이라도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애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조가 되기 전에 능량군이었는데 능량군의 뭐 동생 또 영모로 뒤집어서 죽여버리고 아버지는 거기 열받아서 술 먹고 술병나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능량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해군은 자기 동생과 아빠의 원수예요. 뒤집업자에서 또 인조가 들어간 거거든요. 다시 시작은 선조라니까. 질투란 건 맞죠, 소현세는. 질투요. 질투가 아예 없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 대한.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소현세자입니다. 심양으로 끌려갔다가 북경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봤었던. 인조 입장에서는 원래 명을 섬기다가 청나라한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해서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었는데 그 청나라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자신의 아들이 못 믿음직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나라가 그런 이상한 소문들을 내요. 소현세자 이제 앞으로 조선으로 돌아가면 왕 한번 바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인조 입장에서는 나를 불안하죠. 날려버리고 내 아들을 왕으로 시켜? 그렇죠. 골룡포를 한번 입어보라고 했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인조 귀에 계속적으로 들리는 거죠. 인조 입장에서 소현세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고요, 일단. 그렇죠. 그 무엇을 했다더라가 인조 귀에 들리기까지는 몇 달 뒤예요. 이런 어떤 의심과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는. 당신 도르곤이라는 그 청나라의 장군이 소현세자를 데리고 가요. 두 동갑이었거든요. 조선 너희들이 그렇게 빨고 했던 명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소현세자에 똑똑히 보라고. 아,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베이징이 함락되는 거, 물론 명나라가 망하는 거를 소현세자한테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해요, 조선. 왜냐면 명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죠. 소현세자를 인질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죠. 가서 네가 보고 느낀 걸 똑똑히 얘기하라고. 소현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청나라가 오랑캐가 아니에요. 중원의 주인이잖아요. 여기에 약간 자격지심이 있었던 지금 그 롯데월드의 그 너구리 앞에서 머리 박았던 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 너구리 앞에서 머리 박았잖아요, 여기요. 네. 아, 그 자리군요. 거기 심전도비 아니에요, 삼전도비예요. 네. 아, 예,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굴욕을 당했는데 얘는 지금 청나라를 뭐 브라보 청나라 이러고 있어? 카더라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소현세자가 어떻게든 죽었어요. 그럼 다음 왕은 세 손을 시켜야 되잖아. 그것도 이제 가장 말이 많은 지점인데 소현세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손이 있어요. 그쵸. 아버지였던 인조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보자는 거죠. 이제 갓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국제사회가 안정되었다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지금 조선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군신관계를 맺은 상태입니다. 조선 전체 정계가 안정화되지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든 왕권을 강화시키고 다시 안정적으로 통치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본인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린 세손이 왕위를 잇는 건 부담이에요. 그쵸. 너무 어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사실 그 복림대군도 소현세자랑 함께 청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좀 지금의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 있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판단됐었던 다른 아들을 시키는 게 지금의 조선을 안정시키기에는 훌륭한 판단이라고 본인은 판단했을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소현세자 부인 강씨라고 있었어요. 네. 얼떨결에 왕자리를 자기 남편이 시동생이 뺏어간 거잖아 지금. 네. 잘못하면 자기 아들 셋이 다 목숨이 위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요. 왕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아버지인 그 인조한테 뭐라고 땡땡 거렸어요.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렸어. 사약을, 며느리를요. 소현세자의 부인이 죽은 겁니다. 인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 팩트라고 가면 미친놈이죠.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봤을 때 일단 잠깐만요. 근데 좀 더 맞대. 신하들을 죽인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맞다면 네네. 맞다면이라는 이제 네. 가정을 이제 말씀해 네. 주셨고 신하들을 죽인 건 아니지만 며느리를 죽인 건 맞고요. 그건 맞고요. 아마도 손자를 죽인 것도 맞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선조와 인조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통성에 그렇습니다. 대한 그 콤플렉스가 두 네네. 명이 다 있었다라는 걸로 이제 비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조는 좀 접어주면 안 될까요? 선조는 나름 그래도 괜찮았다. 인간성. 그러면 우리 김재원님의 의견은 지금 이거예요. 오케이. 며느리 죽인 인조 오케이. 약간 콩가루 네. 느낌. 인조 콩가루 콩가루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배지민 가족이에요. 네, 배지밀 네네. 가족이다. 어떻게 며느리 죽여?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제가 열받아서 노래 한 번 불렀어요. 인조 인간 로봇 며느리의 사약. 이걸 편집해서 그러더라고. 우린 살려주세요. 아니 그게 네, 좋아요. 이 두 분의 이 썰전이 되게 재밌네요. 여기서 막 지르고 우리 김재원 수습을 연구원장님은 해야죠. 수습을 해주시고. 옆에서 막 아유 그건 아니다 아, 예, 예. 수습해 주시고 이분이 나왔습니다. 안보 뽑으시는 거죠? 네, 태종 아 이방원. 이방원 킬방원이라고 하잖아요. 아, 태종 킬방원. 네. 많이 죽이기는 했어요. 네, 그럼 많이 킬방원이라는 죽였어. 거에 동의하십니까? 킬방원이라는 표현은 근데 사실 인터넷 밈을 쓸 때 시원시원함으로 많이들 네.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죽여야 될 자들을 죽이고 치고 나간 정치인, 죽인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읊어보면 시작. 정몽주부터 시작을 정몽주부터. 해야겠죠. 고려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많은 매듭들을 풀어야 한다. 이걸 어떻게 하나씩 풀 거냐? 이제 정도전과 이방원이 서로 대화를 하거든요. 네, 네. 정도전은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이것도 풀어서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방원은 거기서 아예 다른 해석을 해요. 매듭을 자르면 되지 않느냐. 저는 약간 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스토리를 한번 네, 머릿속에 편하게 굴려보면 한번. 개경에서 정몽주를 때려 죽인 거 그 순간부터 권력의 욕심을 잡은 것 같아요. 아 이방원이. 그렇죠. 네, 분명하죠 그거. 왜냐면 네. 정말 이제 정몽주가 우리의 정적이다 하면은 몰래 가서 자기 급기 죽이면 되잖아요. 밤에 네. 선주교가 맞다고 하면은 개성에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종로 일가예요. 서울 한복판. 서울로 따지면 종로 일가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대낮에 때려 죽인 거 죽어라 이렇게 이방원이 죽였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성계가 죽였다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웃시키려고 긴 플랜을 짠 것 같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긴 좀 힘들고요.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언제부터 이방원을 왕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지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너무 이른 시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이제 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간 드라마를 쓴 같이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시나리오를 써본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사극에서는 그렇게 선수 나와요. 선생님처럼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이때 이미 이성계는 마음이 떠났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었던 거죠. 이방원은. 너무 많이 죽이고 처가댁 날려버리고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처갓댁 왜 날린 겁니까? 처가댁을 날린 게 아니고 그냥 죽였지 그냥. 네, 뭐 죽이든 날리든. 예. 민씨 이제 처남이죠. 나쁜 짓을 해요. 자기가 이제 세자를 양녕대군을 이제 책봉을 네. 하게 되는데 그 왕한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왕을 양녕한테 제대로 이으려면 똘똘한 다른 왕자들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 민씨들이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는 외척입니다. 이들을 언제나 왕권이 강하면 눌러줘야 돼요. 누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죽였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양녕대군이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고 명나라의 황제의 그 황녀와 양녕대군과 그 혼례가 추진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요. 근데 어찌 흐지부지 돼버렸어 이게. 민씨 형제들의 이제 그 아버지죠. 태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인어른요. 민제라고 있는데 민제가 약간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얘기를 해요. 명나라 황제와 사돈이 되면 좋지 않을까? 태종 이방원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 자식들이 왕실의 지금 그 결혼 혼사 얘기를 저기들끼리 얘기해? 낮의 왕은 나지만 밤의 왕은 민제다. 지 장인. 장인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곧 죽을 거고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처남들이다. 죽이자. 그러니까 굳이 왜 죽였냐의 입장인 거고. 아, 네네네. 여기서 외척을 눌러줘야 되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근데 그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본인만의. 보세요? 응. 자기 처남들이 죽인 건 그렇다 쳐요. 네. 민씨를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자기 세종대왕 있잖아요. 아, 네네. 이도가 이제 심온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왜 자기 사돈 때까지 다 날려?
왜 죽여 왜? 왜 외척뿐만 아니라 사돈까지 날렸냐?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아이고. 세종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외척을 못할까봐. 네, 이렇게 날석에 처리하지 못하지 않을까? 일단 세종이 세자가 된 이후에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태종은 군권을 놓지 않습니다. 이제 아빠의 사랑이죠. 아빠 실제로 어떻게 죽이냐면 봐봐 궁금해, 궁금해.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명나라 갔다가 이 압록강 넘는 순간 잡아오라고 해요. 그 시몬은 신나게 명나라 갔다 왔다가 압록강 건너는 순간 얼떨결에 잡혀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 국문을 가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주상께서 원하는 답을 내라고. 난 죄언지가 없다. 어떤 형을 봤냐면은 압슬형이라고 해서 누를 압자에 무릎 슬자 병이나 사기 같은 걸 깬 다음에 깔아요. 그 밑에 무릎 그 위에 무릎 꿇고 앉게 해. 그 위에 돌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건 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더 힘들죠. 아,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낫죠. 죽기. 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또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네, 이제 뭐.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는 처가댁을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사돈댁도 사돈댁까지 몰살시켜야 돼요. 몰살. 그렇게 해야 돼요. 몰살. 네네. 자, 영조. 이 양반도 정통성 결여 넘버 1, 2 중에 하나고 그럼 아까 선조랑 그 인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아니 그쪽은 그래도 천민 출신은 아니었어. 이거 천민 출신. 엄마가 천민 출신은 아니고요. 엄마가 물 뜨던 무소리로 추정되잖아요. 그건 맞는데 엄마가 무술이. 어머니의 가게가 좋지는 않아요. 아니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냐고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들 죽였어요? 서도세자. 인성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영조는. 근데 조바심이 난 거죠. 영조는 왕을 시작할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숙빈채 씨인데 형이 있어요. 원래 형이 있어요. 그게 경종이거든요. 근데 경종의 엄마가 그 유명한 장희빈이에요. 아, 예. 이 경종이 죽는 과정에 영조가 연루됐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꽃감이랑 근데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꽃감이랑 개랑 같이 먹으면 한의학적으로 상극이라서 몸에 안 좋대요. 아니 근데 그건 깜이랑 멍멍개요? 아니 옆으로 가는 꽃게, 게. 꽃게. 근데 제가 한의사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아, 진짜래요? 상극이라고 해서 사람 목숨까지 위험한 그렇죠. 건 아니네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소문이 그렇게 돌아요. 특히 2인조 아이한테 꽃감과 개를 먹여서 지 형 죽인 왕이다 몰아내자라고 반란까지 일어나. 그러니까 영화 그 사도 보셨어요? 거기 보면 송강호 씨가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말년까지 그 반란 역모가 일어나요. 이 말을 나이 든 영조가 송강호 씨가 또 그 얘기냐? 나 우리 형 안 죽였다고. 네가 경종을 죽인 왕이다. 야 정말 입 찢어버려라. 그 정도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냥 날씨 좋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갑자기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오늘은 우리 형이 생각나는 날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형을 죽였다라고 하는 오해들. 아무튼 영조는 시작부터 왕권이 강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금지옥엽으로 그랬겠네.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네, 사도세자는 네. 글도 굉장히 빨리 읽고 어느 순간부터 책 읽는 것보다는 칼싸움하고 경서 읽고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져요. 영조가 아까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신하들과의 관계를 왕권을 좀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좀 안 좋은 방법을 써요. 그게 뭐냐면 양위 파동이라고 왕을 안 하겠다라고 해요. 그냥. 나 오늘부터 왕 안 하고 세자한테 왕 넘길 테니까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신하들 표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놈 있나? 아, 떠보는 거야? 네. 거기서 무조건 엎드리고 통촉하시고 그 빨리 취소하시라고 해야 돼요. 제자도 뛰어와야 돼요. 내가 덕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가 대여섯 살 때부터 겪거든요. 근데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대여섯 살 때부터 무릎 꿇고 아버지 왕 계속 해주세요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요. 6번인가를 5번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사도가 조금 머리가 돌아요. 실제로 정신의학 쪽으로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아니 지 잘못이라니까. 결정적으로 전 영조가 약간 네네. 또라이인 게 잘못 판단한 게 뭐냐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자기 형 경종을 죽였다는 무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자 경종은 죽었지만 경종 부인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경종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조가 찢어 죽일 놈이에요. 어찌됐거나 아무리 봐도 저놈이 우리 남편 죽인 것 같아. 김수미 간장게장 먹여가지고 꽃감이 상주권과 꽃감. 어린 사도세자를 영조가 뭘 하냐면 경종 부인 그쪽에 가서 키워요. 왜 그러냐면 나는 형 안 죽였다는 무언의 항변이야. 내 아들을 경종 부인에게 난 보내겠다. 거기서 키우겠다. 난 절대 안 죽였다는 건데 경종 부인이 제대로 키우겠어요? 그때부터는
아동 학대 당한 거예요, 얘는요. 얼마나 그 큰 트라우마겠어요, 지금. 잠깐만. 그러면 썬캐님이 만약에 영조의 입장이시면 전 봐봐요. 진짜 정사에는 이제 그 이산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에 관련된 모든 그 기록을 세초라고 해가지고 지워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미친 짓은 정조의 엄마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의지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 영화 사도에 나와 있는 뭐 굿하고 뭐 관에 들어가고 뭐 이따 그 내용인데 영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 역적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얘를 죽여버리면 아빠가 아들을 죽인 왕이 돼요. 그 이전에도 뭐 오줌 싼다든지 하면 뒤주에 잠깐 들어가라고 한 게 있었어요. 네. 사고사로 만들어버리자. 훈육을 하다가 죽은 거다. 8일 동안 했잖아요. 그 여름 땡볕에. 안에서 자기 유일한 아들이 뒤주 안에서 갇혀 죽고 있는 가운데서도 보 앞에서 영조는 새끼밥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정사를 봐요. 사이코패스. 아니 아들이 요 앞에 죽고 있는데 이 일은 나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일이다. 결론적으로 저도 좋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저한테 엄청 좋아돼요. 나중에 수원 화성 행궁이 있거든요. 행궁도 거기 요즘 행리단길이라고 행리단길. 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왜 그걸 걷다 갔다 하는지 몰라. 그 사도세자는 창경궁에서 죽었는데 거기 가면 사도세자가 들어갔던 그 뒤주가 그대로 복원돼 있거든요. 네네네네. 사도세자가 덩치가 굉장히 컸어요. 유아인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마동석 씨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근데 그 뒤주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키가 187인데 왠지 크시더라. 앉으면은 아무리 몸을 구겨도 뒤주가 여기에 와요. 몸을 전체를 구겨 넣는 건 거의 통아저씨 수준이에요. 이걸 8일 동안 이러고 있었다니까.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왕을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인성이라기보다 그냥 바보. 잠깐만, 그럼 어떤 면에서 바보예요? 그냥 바보예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그 바보가 왜 어쩌다 왕이 된 거예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마지막 황제. 선생님 순종 카바 치시기 좀 그럴 것 같은데. 순종은 카바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순종은- 바보라는 거에 동의하세요? 네, 이유가 있어요. 너 또 이유가 있어. 네, 안 좋은 사건의 연루가 한번 돼요. 그게 뭐냐면 김홍육 독차 사건이라고 아관파천 이후에 친러파였었던 김홍육이라는 사실 근본이 없었던 이 사람이 덕수궁으로 이제 황궁하면서 내쳐져요, 결국은. 근데 그래서 그거를 눈치챈 김홍육이 고종이랑 그의 아들 컵에다 아편을 타가지고 다량의 아편을 타서 죽이려고 하는 독살 사건이 벌어져요. 이건 썰인데 이거 절대 썰입니다.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고종이 색깔만 봐도 이상한 걸 알았대요. 어린 순종은 벌컥벌컥 마셨던 거죠, 그걸 실제로. 그래서 이가 다 빠집니다.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마약이잖아. 그때.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되었구나. 순정이에요. 사진은 그렇게 비춰져요. 왜냐면 이가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 틀려요, 이게. 이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바보처럼 보여요. 순종은 하나밖에 안 해요. 당구를 그렇게 좋아해서. 당구만 예. 쳤어요? 궁궐에다가 당구대를. 영상 잘 마세이. 좌상은 300 이하는 마세이 금지요. 그럼 잘 쳤어요? 되게 잘 쳤겠다.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은 쓰리 쿠션이니까 잔치를 하겠어. 뭐 얼마나 잘 쳤는지는 모르는데 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당구 그러니까 치는 거 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기력한 네. 왕이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무기력하게 있다 죽습니다. 그 미수 사건, 독살 미수 사건 이후에 이미지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네. 바보, 순종 이런 그렇겠네요. 이미지가 좀 겹쳐진 거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에 이제 1910년 8월 22일 날 네네. 창덕궁에서 마지막 어전 회의가 열려요. 네. 나라를 일본에게 완전 넘긴다라는 그 도장 찍. 아무리 옆에서 친일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항은 몇 번 했었어야 돼. 도장 못 찍겠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 옥새 들고 튀는 한이 있어도 몇 번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 도장을 찍으려고 하니까 순정 효왕후 자기 부인이 뛰어와가지고 어디서 이걸 찍으려고 하냐 하면서 자기 치마 속에 숨겨버려요. 물론 그 옆에 있던 그 친일파 윤덕영이 뺏어가지고 찍어버리지만 마지막 저항은 한 번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저는. 다음으로는 이분은 이제 또 공통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연산군. 이 사람은 뭐 놀랄의 여지가 그렇죠. 없죠. 이 양반 없으면 TV 드라마 영화 다 망하죠. 그러니까 연산군 아빠가 이제 성종이잖아요. 네. 경연이라고 해서 네. 아침 점심 저녁 야자까지 하루 종일 공부만 한 왕이에요. 신하들한테 쪼임을 당하고 살았던 왕이에요. 그걸 이제 연산군이 딱 어렸을 때 본 거죠. 네. 나는 저렇게 안 되겠다. 네. 그러면서 초반에는 4년 동안은 크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대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나쁜 놈아 하는 이 연산군이라는 왕을 성종과 똑같이 엎드리는 그런 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쪼으려고 많이 했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나쁜 왕이었으면 바로 치고 들어갔겠죠. 연산군이. 나름대로 밀당을 해요. 밀당을 하고 너희들 해고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 패비윤 씨 엄마의 네. 피 묻은 적삼을 이제 임사홍이 들고 가가지고 보여주는 순간 모든 드라마 영화에서 밖에 천둥이 쳐요. 빵 치면서 제가 연산군을 바라봤을 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약간 또라이구나. 미쳐 있었다. 근데 연산군은 적장자예요. 어쨌든 패비가 됐지만 네. 적장자 출신 왕입니다. 대군에서 세자가 돼서 바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2등을 한 번도 안 해본. 네, 언제나 최상위 권력만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아까 이제 썬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살인들이랑 경연하면서 자꾸 뭔가 아니 되옵니다. 이거 안 돼요. 저거는 하지 마세요. 막 이게 왕이 왜 저러지? 연산군은 사실 재위를 시작하면서부터 능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왕한테 딴지 거는 걸 능상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딴지 걸면 언제든지 죽일 준비를 합니다. 약간 하극상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약간 되게 방탕한 생활을 즐기기도 했던. 색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네, 맞아요. 그렇게로도 알고 있거든요. 넉수 장넉수. 그쵸. 영화 왕의 남자. 그러니까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그런 그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미인들을 실제로 납치를 해와요. 이 사람의 성적 취향을 보면은 금기된 거를 계속해요. 절에 들어서 비구니를 겁탈한다거나. 근데 그 비구니가 그냥 비구니가 아니라 왕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말은 본인의 먼 친척 겁탈한다거나 신하의 부인 유부녀를 겁탈한다거나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좀 엄숙해야 되는 때에 일부러 밖에서 말 위에서 웬일이니? 아니 이러면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돌아가요? 좀 금기된 거를 일부러 깨는. 뭐 이제 부관 참치는 기본이고 뭐 해골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날려버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집터 파가지고 연못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금표라고 해가지고 자기 사냥 나간다고 해서 사냥 나가는 양 옆으로 민간을 다 철거해버려요. 그래서 경기도에 너무나 많은 금표를 찍어가지고 경기도의 백성들이 살 땅이 모자라. 철거민이 되는 거죠. 철거민이 되는 거예요. 전화. 경기도에 너무 땅이 없는데요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충청도에 어떤 평택을 경기도에 붙이라고. 그때부터 평택이 경기도가 돼요. 왠지 평택이 너무 멀더라. 평택 가면은 아이고 어서 오시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마지막은 숙종입니다. 숙종. 쌍벽인데? 연산군이랑 쌍벽? 네, 쌍벽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도 연산군과 이제 출신이 같죠. 적장자. 언제나 1등이었어요. 15인가 16의 왕이 되는데 원래라면 그 정도 나이에 왕이 되면 수렴청정을 합니다. 근데 숙종을 안 해요. 통통성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빵빵한 사람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숙종이 하는 그 정치 운영 방식을 환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정국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 한 편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왕이. 네, 그렇죠. 니네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자. 근데 네. 이 사람은 그래 니네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반대편은 다 죽어줬으면 좋겠어. 사이코패스 아니야? 네. 정말 다 죽여요. 죽어 있었던 사람도 시체 파서 목을 자른다거나 그러다가 다시 한번 황국이 돼서 이쪽 편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복귀해줘요. 또 복원해주고. 그때 죽여서 미안하다. 네, 죽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죽여. 어머 웬일이야?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 가운데서 많은 여인들이 희생당해요. 아, 그렇죠. 숙종의 여자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장희빈, 인현왕후, 숙빈채 씨 아까 나왔었던. 보통 이 황국을 할 때의 핑계가 되는 게 여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게 이제 남인 네, 들이었는데 네. 남인의 영수가 허적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네. 파티를 엽니다. 비가 왔네. 근데 그 비가 와요. 네. 그때는 이제 파티할 때 비 오면 천막에다가 기름칠을 이렇게 하거든요. 유학이라고 그 유학을 바른 천막을 치고 파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왕실 재산이에요. 왕의 허락 없이는 못 쓰죠? 못 써요. 근데 이 허적이 갖다 썼어? 말 안 하고 선조치 후보고를 합니다. 근데 후보고를 하기 전에 숙종이 오늘 비 오네? 근데 허적네 오늘 파티한다 그러지 않았어? 유학발은 좀 보내줘라고 했는데 근데 이미 갖다 쓰고 있어요. 그거에 삔또상에서 남인들을 다 죽이거든. 파티가 그 재산 날이 그러니까 그날 바로 죽이진 않고 연산군과 거의 비견될 대박이다. 정도로 사람도 많이 죽이고 연산군에 대한 기록을 쓴 사람은 중종 때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연산군에 대한 기록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런데 숙종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다 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미화가 돼 있음에도 이 정도의 쓰리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나란 일이랑은 별개로 저희가 본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으니까 아, 그럼요. 재미로만 같이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아이돌 멤버부터 배우, 스포츠 선수에 이르기까지 유명인들의 열애 소식은 분야를 막론하고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 마련이죠. 특히 인터넷과 카메라 기술이 놀랍게 발전한 요즘에는 누구나 1인 매체가 될 수 있는 만큼 유명인들의 미래 장면이 포착될 가능성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카메라도 인터넷도 없던 아주 옛날에는 유명인들의 사생활이 지금에 비해 훨씬 잘 보장됐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항상 대중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유명인들은 아주 오래 전에도 스캔들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산업화가 시작되기 한참 전인 조선시대 때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왕실 문화가 존재했던 조선시대야말로 다른 기술 없이 오직 말과 글로 다양한 썰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왕실을 발칵 뒤집은 조선시대 스캔들, 타이틀만 봐도 도파민이 싹 도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 그리고 역사학자 김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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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스캔들을 정말 많이 만들고 싶은 남자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능성 몇 %라고 보세요? 불가능이죠. 역사 공부하는 김재원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오늘의 주제 정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어그로 끌기 좋아요. 어그로 끌기 딱이죠? 이 스캔들이라고 표현이 되면 앞에 뭔가 굉장히 성적인 게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오. 꼭 그런 것만이 스캔들은 아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썸네일에 그 붙을 것 같아요. 네. 순서는 매기지 않는 걸로 재미로만. 스캔들로 순위 매기는 게 웃기잖아. 어떤 게 뭐가 더 더 자극적이냐? 자극적이냐? 네, 자극적인 요소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법정 갔을 때 어느 게 형량이 제일 많이 나오냐? 아, 뭐 그런 거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거 경험이 이제. 좀 있으십니까? 있죠. 노코멘트, 노코멘트. 왠지 오늘 머리도 약간 많이 맞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유. 자, 그러면 오늘도 두 분이랑 같이 또 재미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스캔들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녕 앤 어리 스캔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네, 무슨 스캔들인가요? 요거는 성적 스캔들이 맞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아니, 공교롭게도 아, 네, 바로. 성적 스캔들 넘어가지고는 그 사랑과 전쟁이에요. 그렇죠. 이게 좀 양녕대군이라는 세종의 당자고요. 이방원의 첫째 아들. 네. 그 세종의 큰형 양녕대군이 이제 세자였죠. 세자. 네. 이렇게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쪽으로?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러면은 공부를 잘한다거나 밥 먹을 때 쩝쩝거렸어요 또. 아니 경상을 해보셨나봐요. 아니 그러니까 밥 먹는 습관이 경망스러워가지고 아버지가 찌찌찌찌찌 혀를 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자를 만났지? 그 양녕은 일단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한양 바닥에는 건드리지 않은 여성이 없다. 없을 정도로 양녕 때문에 조선 초기에 네. 연구하는데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기생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생 이름을 어디에 적혀져 있지 않잖아요. 왜냐면 양녕이 만났기 때문에.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어리까지 가기 전에 일단 기생들이랑 많이 만났고 아빠 내가 좀 이뻐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나 그럼 밥 안 먹을래.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엄한 아빠인데 사실 왜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죽였잖아요. 네. 다음부터 조심해 라고 하면서 그 기생들한테 막 선물도 줘요. 대박이다. 영조와 차이가 있죠. 영조 죽여버리잖아 아들을.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리는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일단 남편이 있습니다. 유부녀였어. 유부녀인데 물론 첩이에요. 이쁘다는 소문을 들어요. 양녕이. 그래서 찾아가요. 만나자고 하는데 어리가 저는 남편이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줘라. 쌩얼로 나오거든요. 그 쌩얼로 나온 그 어리를 말에 태워서 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서로 이제 사랑을 하는 거죠, 이제. 어리의 남편이 이제 곽선이라는 사람인데 관리예요. 이 어리의 그러니까 양아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양엄마랑 세자와 지금 이런 썸띵이지 않습니까? 만나지 말라고 감히 끼어들어요. 두들겨 맞습니다. 네가 감히 끼어드냐고. 양령이 어리를 진짜 사랑하긴 했나 봐요. 그리고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생으로 나왔는데도. 예뻤나 봐. 궁으로 가다가 가기 전에 오두막집에서 해요. 죄송한데 이런 기록은 다 어디에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이 있는 여기. 이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이거 있는 누가 내용이에요. 써요? 아니 근데 오두막집에서 그 누가 본 거잖아요. 그러면. 광통교과에서 그냥 있는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하루 자고 나와요. 대단하다. 양령이 어리와의 만남을 회상하는 그 대사에 있는 내가 어리를 봤을 때 짜증나. 우리의 첫날 밤은 광통교의 오두막집. 나름 로맨티스트예요. 로맨티스트예요, 양령. 봐봐. 아니 이걸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근데 로맨티스트라고요? 아니 봐봐. 아니, 나름. 유부녀랑을 떠나가지고 봐봐요. 내가 세자 자리 다음 왕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왕이에요? 아니면 사랑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사랑을 선택했다고 로맨티스트. 근데 왜냐면 이 뒤에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는데 당연히 아빠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폐쇄자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막 있을 정도로 난리가 나요. 아빠한테 따져요. 처음에는 반성문을 써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세자가 반성문 쓸 때는 대필 써주지. 네, 당대 최고의 이제 그 글쟁이가 써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가 두 번째 반성문을 쓸 때 지가 직접 씁니다. 네, 근데 선을 세게 넘어요. 뭐 어떻게 뭔 말을 이랬길래요? 아빠도 부인이 여러 명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니는 봐봐요. 되는데 왜 나는 안 그렇죠.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사과하냐면은 그러니까 종묘 사직에 가가지고 이제 엎드려 가서 사죄를 해요. 아빠는 이제 좋은 걸 믿고 싶었던 거지. 제가 진정으로 반성했다. 근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진짜 넘지 말아야 선을 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왕권 아빠 이방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왕권에 조금에 도전한다고 하면 처가떼기고 사돈에 다 죽이잖아. 네, 칼방원. 태종 이방원이 후궁이 총 9명이었어요. 아빠는 9명이랑 사랑을 나누면서 나는 왜 한 명이랑 사랑 나누는 걸 왜 시비 거냐. 이게 이방원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 이걸? 이 새끼 봐라. 따 이거야.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세종이 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한글을 쓰는 것은 어리 때문이다. 어리 덕분이다. 이상한 거네요. 어리가 없었으면은 양녕대군이 왕되고 그러네. 한글이 충녕대군은 없었을 세종이 수도 안 있어.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중요한 어리 질문 때문이야 아니에요? 이거. 아,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죠. 응. 어리가 고초를 겪어요. 너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고 막 이런 막 압박도 받다가 결국 아 맞다. 그 소리를 듣고 양녕대군이 또 가출해버려요. 그죠. 한글날이 아니라 어리날로 바꿔야 돼요. 어리의 날. 기가 막힌 스캔들이었어요. 아주 재밌었고. 그러면 그 다음 한번 해볼게요. 요거예요. 어우동 스캔들. 요거 왜요? 이것도 성적인 스캔들이라서. 아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제가 잘 뽑죠 그런 것만. 아까 분명 그런 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 나이 또래에는 어우동이라고 하면 장미 씨 영화를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아. 어우동 쇼라고 해가지고 네. 캬바레 가면은 아까 반나인 여인들께서 가보셨어요? 노코멘트고 거기 가면 진짜 그 기생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이거. 네, 그 어우동, 이걸 네. 쓰고 이제 어우동 쇼를 해요. 그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우동이라고 하면 기생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 또래는. 저희 나이 때도 어우동이라고 하면 이꼴 기생.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영화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 무슨 스캔들인데요? 기생은 아니었고요. 집안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상관급의 사람이었고 남편은 왕실이에요. 그 정도로 집안이 좋았는데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남편과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남편 측의 주장과 어우동의 주장이 갈립니다. 그렇구나. 남편은 어우동이 자기 집에서 기거하던 은그릇 만드는 네. 장인이랑 바람이 났다. 그래서 이거 이혼하고 싶다. 왜냐면 이때는 왕실 사람들은 이혼하려면 왕의 허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남편이 바람 폈다. 기생이랑 바람이 나서 어우동을 좀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었던 걸로 결론이 나요. 사건을 오.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조사했었던 게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 이름이 이제 이동이에요. 네. 이동갈비가 아니라 포천 이동갈비. 포천 이동갈비. 로얄 패밀리예요. 부인도 쟁쟁한 집안이고 남편이 바람을 폈던 이 바람 폈던 어쨌든 남편은 부인인 어우동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완벽한 이혼이 아니었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그렇죠. 이때 왕이 성종이었는데 성종이
다시 살라고 해요. 왜냐면 이거는 부인 잘못이 아니지 네, 않냐. 그죠. 남편이었던 이동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막말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집에서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안 살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까지 부인인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났을 때 쫓겨난 어우동이 이 스캔들이 난 거예요? 다음에 어우동이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남편이죠. 사실상 전 남편이 네. 왕족이었어요. 네, 로얄 패밀리. 근데 그냥 한양에 조그마한 집 하나를 얻어서 살거든요. 자기 밑에 종이 하나 있어요. 여종이. 네. 여종이 있는데 여자 종이 좀 이뻤나 봐요. 그리고 어우동도 좀 이뻤던 것 같아요. 많이 이뻤던 것 같아요. 아까운 거예요. 이 밈으로 썩히기. 남편한테 소방 맞은 거잖아요. 사실 이때 네. 표현으로. 그쵸. 그래서 꼬셔요. 어우동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이러고 있냐. 놀아보지 않겠어. 둘이서 이 캬바레를 다니면서 근데 거의 급으로 주변에 좀 잘 나가는 남성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어우동은 신분도 안 가려요. 노비하고도 하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전 남편의 가까운 친척들과 관계를 가져요. 이동에 육촌 되는 이남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이쪽도 로얄 패밀리예요. 예. 육촌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가깝죠. 그렇죠. 네. 장래 같은 경우는 서로 상복을 입어야 돼요. 맞아요. 근친상간을 해버려요. 네. 아, 웬일이야. 그러니까 근데 노비 말씀 잘한 게 뭐냐면 노비가 지금 당상관의 딸과 그 간통을 한 거는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신분 밑에서 있던 애가 위를 능멸한 거기 때문에 사회 근간을 뒤집어 엎은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여종이 이제 꼬신 거잖아요. 저기 이제 네. 소개팅 해줄 거니까 우리 저기 물 라이트하고 우리 캡을 같이 가시자고. 소개팅을 진짜 잘해줘요. 근데 계속 연결을 해줘요. 이게 거의 웨이터급이야. 지나가다가 어동이 이쁘니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종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유명한 기생인데 모르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저기 무슨 뭐 기생이고 아니면 하급 관리 첩이다 그러면 고관 대작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하급 관리 본부인도 아니라 첩이다? 내가 한번 작업 걸어봐도 되겠는데 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이런 식으로 꼬신 거예요. 막 어우동한테 빠진 사람들 중에는 어우동을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도 있고 지금 와서 곱씹어 생각해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네. 큰 문제는 아니죠. 아니 왜냐면 아, 그쵸. 근데 이제 그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부부잖아. 아 근데 남편이 사실상 버린 건데요. 불쌍한 여인으로 보는 게 뭐냐면 호박 맞은 여인의 어떻게 보면 영화 자유부인이라고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렇죠. 누린 사람인 거죠. 너희들만 바람 피냐? 나도 내 결정에서 내가 바람 핀다 이거야. 남편 왜가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지? 남편이 먼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한 사람만 만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 아니, 그러니까 난 자유 연애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왜 남자들은 기생 끼고 놀면서 그렇지. 왜 여자인 나는 소방 맞고 가만히 평생 혼자 살아야 되냐? 법규! 법규 내리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고르고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내가 관계를 내가 맺을 하겠다. 건데 왜 남편한테 나는 그렇게 상처를 받았고 문에 문신하는 게 지금이야 뭐 소왓인데 부모가 주신 몸은 그러니까 털끝 하나도 안 예전에 그리는데 있었죠. 여기다 문신에 새겨난다는 거는 이것도 법규예요.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난리가 난 거고 게다가 왕실이 섞여 있는 그냥 왕실 문제도 아니고 근친 또 족보상 보면 자기 아들뻘이랑도 또 사랑을 나눠요. 저 양녕대군도 별의별 이상한 장소에서 막 했잖아요. 이 어우동도 총 17명의 남자들과 이제 그 정사를 나누는데 남의 집 빌려가지고 너무 급한데 나 몸이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어. 저 집 빌려가지고 우리 할까? 일 따라오세요. 별의별 곳에서 막 사랑을 나눠요. 지금으로 따지면 에어비앤비 그러네. 가다가 자기 집으로 가다가 자기 집이 너무 멀어서 중간에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한 거죠. 어우동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조선 내 조정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강상죄로 걸려서 어우동. 교수형에 처해져요. 그 불쌍하네. 더 불쌍한 건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은 다 사면 돼요. 주변에 불쌍해. 카바레에서 어우동 쇼를 불쌍해요. 하면은 신고해주세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거 역사 불쌍하. 외국이야, 그거.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슬프니까. 아. 대윤 소윤 스캔들? 아 이거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정치 갈등. 이거. 권력 투쟁이죠. 혹시 그 드라마 여인천하 아, 들어만 봤어요. 거기서 제가 보진 않았어요. 이덕화 씨가 네. 맨날 이제 난자가 일어나자 뭐라시는 난자가 거예요? 내품에 누구를 내품에? 정난장이 정난정이라는 내품에.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제 문정왕후. 전인아 배우가 이제 문정왕후였고 네. 문정왕후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예요. 중종의 세 번째 부인, 두 번째 계비죠. 원래 부인이 있어요.
원래 부인이 있는데 중종반정으로 왕이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원래 부인을 쫓아내버려요. 연산군 편에 있었던 신수군이라는 사람의 딸이었거든. 그러니까 중종반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적의 딸이잖아요. 저기 전하, 역적의 딸을 계속 부인으로 하실 겁니까? 그냥 아웃시키죠. 그래서 일주일만 아웃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계비를 드리는 게 이제 장경왕후인데 장경왕후가 아들을 낳고 죽어요. 아이고야. 세자를 낳고 죽은 거예요. 네. 세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문정왕후가 두 번째 계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을 못 낳아. 17년 동안. 네, 그 세자 있잖아요. 세자가 이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자를 17년 동안 자기 아들처럼 키워요. 문정왕후가. 17년 만에 아들을 낳아. 그 본인이 이제 문정왕후라 봐요. 중종의 나 문정왕후. 아들 세자가 있는데 내 친아들은 아니야. 근데 아들처럼 키웠어요, 17년 동안. 아들처럼. 근데 17년 후에 내 친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쪽도 대군이에요. 경원대군이거든요. 이게 내 아들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욕심은 생기겠지만 저라면 기른정이 기른정? 있어서 기른정이 있어서 그 걔가 첫째잖아요. 문정왕후는 안타깝게도 얘를 날려버리고 와이나 내 아들이 왜 왕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딨어? 이쪽으로 나가버려. 내 새끼도 세자인데. 여기서 대윤소유는 뭐냐면 윤씨의 파평 윤씨 장경왕후 쪽 사람들 파벌을 대윤이라고 부르고 지금 문정왕후 쪽 사람들을 특히 이제 문정왕후 쪽의 오빠들 소윤이라고 불렀거든요.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기 이전까지는 이 둘은 한 세트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같이 배척하고 물리칩니다. 네. 다 물리치고 아들 하나 세자 하나 남았는데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중종이 죽은 다음에 그 원래 세자였던 사람이 이제 인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곡기를 끊어. 안 먹고 아버지 슬퍼하고 하다가 점점 체력이 떨어지나 봐 이래요. 봐봐요. 지금 문정왕후 입장에서 봤을 때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들처럼 키웠던 세자가 인종으로 즉위를 했어요. 네. 근데 자기 아들이 있어 지금.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새로 즉위하는 왕이 빨리 죽고 그쵸. 그러면 자기 아들이 또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을 안 치는 거예요. 네, 간단하네요. 간단하게. 근데 네. 이게 다 쓸모가 없게 됐어. 알아서 죽어줘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야사지만 네네. 문정왕후가 준 독이 든 떡을 먹고 그거 야사죠. 야사예요. 네, 네. 인종이 죽었다는 야사가 있어. 근데 그 야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종은 문정왕후를 엄청나게 초심으로 대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17년 동안 어쨌든 엄마처럼 이제 케어를 네. 해줬고 네. 매일매일 문안 인사를. 근데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인종이 문안 인사를 오면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너 나- 언제 죽니? 아니요. 나 언제 죽일 거예요? 설마 우리 집안 죽이려는 건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들으라고. 나랑 내 아들을 언제 죽일 건지 빨리 말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종이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 이거 야사예요. 이건 야사인데 뭐냐면 한 번은 그 동궁이라고 이제 세자가 사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했는데 인종은 안 나온 거지. 분명히 이거는 나의 그 의붓 엄마인 문정왕후 나를 죽이는 것이다. 비록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하면 난 죽겠다. 이것이 그래서 안 효도다. 나와요. 그래서 안 나가요. 이제 성종이 뛰어오면서 아들아 나와라.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도 효도다. 그래서 나왔다라는 야사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문정왕후가 이제 인종이라는 배다른 아들을 견제했다는 거지. 소윤대원은 서로 죽을 만큼 싸웁니다. 강력한 왕위 계승권자가 둘인 경우에 한 사람이 죽어야 게임이 끝나요. 그쵸. 인종이 9개월 만에 죽지 않습니까? 네. 이제 최종 승자는 소윤이 문정왕후 된 거죠, 사실. 그쵸, 소윤이 이긴 거죠? 문정왕후와 소윤이 된 거죠.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 성적 얘기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좀 관심이 재미없어요. 그냥 뭐 남들 싸움이죠. 정난정 얘기해 볼까요? 이덕화 아저씨 계속 나올 거 있어서 네, 네. 싫어요. 김원룡, 김생 스캔들이 나왔는데 여기도 여자 안 나와요. 여자는 여기. 안 나오는데 하지 말까요? 네, 재미없으시면은 아 뭐 그냥 대략적으로만 하고 끝내죠 그럼. 여기 진짜 여자 하나도 안 나온다. 여자가 나올 아, 진짜요? 그게 없죠. 왜 이건. 싸웠어요 얘네들? 전혀 관심이 없는 노비 가지고 싸우는 노비 가지고 왜 싸워요? 고려 말기죠? 네. 고려 말기에 김원룡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김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였어요. 네. 뭐 사실은 김생이 김원룡을 좀 품어줬습니다. 김원룡이 김생네 집안을 부러워했어요. 집도 잘 살고 막 이러니까 미친놈이죠. 이거 내가 갖고 싶다. 뺏고 싶어. 이걸 어떻게 뺐지? 아들을 슬쩍 봤는데 김생의 아들을 네.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노비 중에 모시갱이가 있었는데 걔가 도망갔다. 걔랑 너랑 좀 닮았는데? 오, 웬일이야. 혹시 너 걔 아들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형이 아니라 그러죠. 응. 고려 조정에다가 신고를 해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 고려는 망해가고 있었고 이 신고를 받는 인간이 좀 뇌물을 좀 받거나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가 어머. 통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김생의 아들을 노비로 뺏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김생에 있던 집안 사람들이 김원용의 노비가 돼요. 아버지가 노비면은 자동적으로 아들도 아들도 노비예요. 노비인 된 거거든요. 손자 노비고. 그러니까 싹 다 세트로 싹다 노비가 되는 노비로 거예요. 갖고 온 거예요. 이 아들이 다시 소송을 해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된 거다. 다시 양인으로 복권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태종, 세종 때까지 간 거예요. 세종 때까지 가요. 예. 김원용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노비가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취득을 했지만 불법 취득한 걸 또 뺏긴 건데 이게 아쉬운 거지. 조선 조정에다가 다시 한번 신고합니다. 뭔가 좀 그때 복잡했었던 거 다들 아시잖아요. 송사가 조금 꼬여가지고 그런 거지 쟤네들 우리 노비 맞습니다. 어. 라고 해서 다시 데리고 오는데 이미 몇십 년이 지난 네. 상태잖아요. 이 김생네 집안의 가게 400명 명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위에 위에서부터. 탑이 노비면 밑엔 다 노비인 노비야지. 거예요. 400명 가노비. 네. 그러니까 이 400몇 명이 한 번에 노비가 됩니다. 그래서 또 받아오는데 이때도 부패한 정치인이 한 명 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말생이라는 이름이 또 말생이에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종 때 정승이라면 네. 황희정승만 알고 있잖아요. 네. 맹사성이랑 네. 거의 동급으로 유명하신 정승이에요. 조말생이라고. 말생. 또 뒷돈을 꽂았구나. 매기는데 이때는 뒷돈이 노비예요. 노비 한 30명인가? 60명인가? 37명 정도?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노비를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노비를 꽂아주고. 얻기 위해서 노비를 쓴 거야. 세종이 이걸 듣고 엄청 빡친 거죠. 예, 말이 되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라.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좀 억울한 게 노비가 됐었던 애들을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그거 딱 봤더니 조말생이 껴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다시 복귀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아요. 조말생은 안 받았어요? 결국엔 네. 처벌을 안 해요. 네. 세종이. 처벌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종대왕이 좋은 역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쵸. 나중에 세종대왕이 며느리를 레즈비안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내는 스토리 해보면 세종대왕 인성이 저는 여기 얹질 않겠습니다. 세종. 레즈비언으로 아, 예, 예.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했다고요? 세종이 이제 며느리 이제 문종의 와이프 내쳐는 과정 보면 저 굳이 이거 안 하려고 이 스캔들 갖고 온 거거든요. 라는 거는 이제 비밀로 네, 저희가 네, 네, 네. 짚었고 뭐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 스캔들이거든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 개유정난. 이거 뭡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 그 왕이 바뀐 거거든요. 원래 조선에서 왕이 바뀌게 되면 이런 정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원래는 반정이라는 표현을 그쵸. 쓰죠. 네. 굉장히 긴 쿠데타였죠. 그렇죠. 쿠데타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한 사건이면서도 네. 이게 이런 쿠데타가 가능하다고? 12.12랑 비슷해요. 정말 소수의 병력으로 한 성만 장악해가지고 권력을 뒤집어버린 사건이거든요. 문종의 셋째 동생이었었던 수양은 감히 왕을 꿈꿀 수 없는 사람. 안타깝게도 문종이 몸이 안 좋아요. 네. 세종이 혹사를 많이 시켰거든요. 뭐 얼마나 그러니까 혹사를 시켰길래. 문종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나이가 어리면 왕이 뭐 엄마든지 대비든지 수렴청정을 하잖아요. 네. 단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살이 왕이 된 다음에 세종대왕의 부인 심씨 일단 세종대왕 살아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자기 엄마 현덕왕후는 자기 낳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부인 나중에 이제 그 이정재가 강제로 결혼시켜줘요. 외가 그다음 할머니 엄마도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없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덜컥 12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력에 불타고 있던 이 수양대군을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정통성이 완벽한 내 조카짐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가 엎어볼까라는 욕심을 부린 거지 이제. 가능성이 좀 보였겠네요. 김종서랑 황보인이 네. 이제 코드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납니다. 그게 이제 황표정사라고 사람을 뽑을 때 이 황색깔, 노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 사람을 뽑는 거죠. 그게 수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종묘 사직을 위협하는 이제 막 탄생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들로 바라봤던 거고 그거를 뒤집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으키는 게 개유정난이 되는 거죠. 보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그게 그냥 핑계다. 왜냐면
사실 그 정도로 나라가 망할 정도의 문제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황표정사가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니까 좀 목적성이 너무 좀 네. 드러나지 않나. 반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그냥 쿠데타, 그냥 스캔들로 보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분 모셔보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었던 아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스캔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성킴님? 다음에 우리가 세종대왕의 스캔들도 한번 다뤄봤으면 합니다. 네, 며느리가 참 불쌍해요. 네. 그 자리에 아마 김지현님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아, 예. 오늘 어떠셨어요? 세종 때는 저는 빠지는 걸로. 아유, 오셔야 돼요. 제가 아, 예. 계신데 갈 거예요, 제가. 자, 그럼 이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